이런 와중에 오늘 보니까 검찰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는데 뭐 기소한 내용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관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되냐 했더니 서울중앙지법에다 했다는데 이거 그 관할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있는 쪽에다가 보통은 하기 때문에 양산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관할은 뭐 창원이든 그쪽 예. 경남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 이걸 어떻게 하든 관할을 만들어서 서울중앙에다가 넣은 거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망신주기 내지는 괴롭히기 기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전 이번에 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보면서 아 검찰이 진짜 문 닫으려고 이제 작심을 했구나. 그러니까 셔터를 내린 거죠. 셔터맨 수준이고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 대표 대선은 가뜩이나 지금도 참 식은 죽 먹기 수준으로 쉬워졌는데 뭐 보수 분열까지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더더욱 지지율을 더 높여주려고 결집으로 압도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더 내란 진압 잘 하시라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직감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뭐 법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뭐 끝도 한도 없어요. 너무나도 잘못된 기소이기도 하고 하나만 지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해야 될 이익을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비용을 면탈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뇌물로 묶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위를 뭐 취업 청탁해가지고 뇌물로 이걸 엮은 건데 아니 그 논리대로 하면은 제일 먼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여론조사 비용 다 면제 받았어요. 비용 지급할 거를.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공천 비리 또 여론조사 대납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것도 지금 몇 년을 끌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거는 뭐 특수수사 대원칙을 어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 검찰의 이런 해괴한 이상한 네. 행동이 얼마나 정치 검찰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입증하고 있는가 저 그 생각을 좀 아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지금 누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죠. 그렇게 되면 겉보기에는 전직 대통령 쉽게 얘기해서 서로 다른 정부의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는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에 윤석열의 그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게 또 희석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제 참 착잡했어요. 사실은 뭐가 됐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가 안 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맞아요. 네. 이제 모든 대통령이 다 기소가 안 돼. 뭐 이를테면 사망하거나 쫓겨난 이제 이승만 이렇게 빼놓고 다 기소가 되는 거를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일단 이게 뭐 법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법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실업자가 됐는데 이거를 이스타 이상직 의원이 이제 대주주로 있던 이스타 항공의 그 해외 법인에다가 이제 취업을 한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자당의 그 의원이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 근데 이 논리가 만약에 이제 뇌물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를테면은 변호인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이렇게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싸게 들어오잖아요. 맞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할 것 없이 싸게 들어요. 싸게 들어오지. 윤석열 변호인들도 싸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500만 원, 그러니까 뭐 얼마? 네. 500만 원, 뭐 하여간 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게 싸게 들어와요? 이거 다 뇌물이에요, 그러면은. 그렇네. 그렇게 따지면 네, 이렇게 따지면은 이게 그러니까 생활비를 주던 거를 중단했으니까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되려면은 이상직이 여기 사회를 채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국회의원 뭐 공천을 받았다든지 예를 들면 무슨 뭐 공공기관장으로 낙하산으로 갔다든지 이런 인과관계가 딱 보이면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좀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면은 다 걸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역대 대통령들 기소된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이제 큰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왜 중앙지법에 합니까? 전주지검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양산에 있는 건데 너무 지금 장난질을 심하게 한다. 이거 저도 법적으로만 좀 보태면 사실 이게 뇌물도 직접 뇌물이 있고 제3자 뇌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받고 했으면 이제 직접 뇌물인데 또 제3자에게 주는 식으로 하면 또 제3자 뇌물이 되거든요. 근데 뇌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직무 관련성인데 그건 뭐 대통령 다 있다고 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대가성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성을 가지고서 뇌물로 가는 거지. 그냥 딱 보니까 무슨 궁예식으로 야 이거 보니까 니들 다 뇌물 주고 받았네. 이렇게 해서 덮어씌우면은 의사결정한 것들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뇌물로 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도 그게 제3자 뇌물로 좀 엮은 건데 거기 또 부정한 청탁까지 또 들어가야 돼요.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라는 거를 명확하게 걸어도 왜냐면 뇌물죄라는 건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해도 어려운 사건이 뇌물죄인데 증거도 별로 없고 그냥 기분이에요. 기분상 이거는 약간 찝찝하다, 냄새 난다, 이걸로 지금 다 걸어버리는 거니까 기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해버리니까. 생활비 원래 줘야 되는데 안 줬잖아. 그 이득 받잖아. 근데 지금 저기 취업해가지고 돈 받아갔잖아. 그러니까 2억 얼마래요? 1억 이상 되면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맞아. 징역이에요. 되게 세요, 뇌물은. 예. 이걸로 이제 무기징역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란범은 사형과 무기징역 아닙니까? 이걸 약간 비슷하게 놀려는 약간의 그 정치적인 계산들 전 있다고 네.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엮이려면은 형식상으로도 이스타젯에 그럼 누구도 같이 기소가 되고 다 연루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도 또 빼버리고. 이상직은 기소가 됐죠. 네, 이상직 이렇게. 빼고 네. 이상직까지만 됐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사전에 여론조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 대선 경선 민주당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1등 하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혹시 2등을 누가 할 것 같냐 이렇게 선지를 드렸는데 네. 김경수 후보가 할 것 같다. 응답자의 71%. 김동연 후보가 할 것 같다. 응답자의 29%. 2,000명 넘게 참여해 주셨는데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도 비슷하게 관측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거 여조 아까 전에 MBS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요거를 네. 조사를 했어요.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93, 김동연 1, 김경수 1. 그러니까 당원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슷하게 그 흐름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진보층하고 중도층, 국힘 지지층 빼고 봐야 되잖아요.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81, 김동연 4, 김경수 1. 근데 김동연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구나. 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53, 김동연 9, 김경수 5. 이렇게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 그 우리 시청자들이 투표한 거하고는 좀 결과가 좀 반대로 다른 거네. 네. 그러니까 김동연이 2위를 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은 게 일단 현역 프리미엄이 있고요. 네. 아직 경기 수도권에 안 했어요. 그렇지. 예, 수도권에 남은 장소가 어차피 네. 충청의 아들이라고 김동연이 얘기를 하고 이제 경남, 영남에서는 이제 김경수가 이겼고 그러니까 맞아요. 서로 쌤쌤이 됐는데 수도권에 올라오면은 김경수가 조금 더 그러니까 김동연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저보고 이제 냉정하게 돈 걸라면은 김동연 2등에 걸겠다. 돈 벌라면이라는 전제까지 걸어가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뭐 그 말씀도 맞고요. 저는 또 하나 보태자면 김동연 후보가 그래도 좀 선명함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김경수 맞아, 후보는 뭐 착한 2등 전략 뭐 얘기는 하는데 뭐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조금 이렇게 맨들맨들해요. 근데 김동연 후보는 그래도 자기의 목소리를 뭐 비판을 좀 받더라도 자기 역할을 좀 하려고는 노력을 조금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 자릿수라서 별로 이게 뭐 누가 더 우위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2등을 냉정하게 가리자면 네. 전 김동연 후보가 2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경기도 표를 아직 안 깠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네. 현직 프리미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후보가 좀 2등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1등은 이재명 후보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대선 치를 때는 그 캠프 규모가 뭐 출근하시는 분들이 한 300여 명 됐다는데 이번에 용산 빌딩에는 얘기 들어봤더니 8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소수네. 이렇게 슬림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캠프를 꾸리는 게 실무를 뭐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약간 뭐 위세를 과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캠프가 이 정도로 훌륭한 크다. 인원들이 네. 오고 지금 그래서 국힘에서도 지금 의원들 몇 명 데리고 오는데 이런 거 매일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에 대해서도 약간의 네. 집착이 있는데 이재명이 사이즈를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뭐가 됐든 당내 경선도 압도적 본선에서도 그러니까 오히려 실무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인수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캠프 안에 외곽 조직이라든지 얘기 들어보면은 거의 인수위격이다 지금. 인수위격이다. 예, 인수위 같이 정책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이게 가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아니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판에서는 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음이 좀 들리는 것 같고 그 싱크탱크라고 이제 출범했던 성장과 통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사 영입이나 정책 공약이 좀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경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강 잡기 이런 게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캠프라는 데가 늘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실수가 늘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오바하는 사람 분명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알곡과 가라지를 또 구별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들먹거리는 사람 나오고 분명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네. 임명장만 받고 일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저도 이거는 열심히 해. 아, 진짜로? 근데 손발이 안 뛰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빛나면은 제가 있어요. 막 이렇게 성과 과장하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좀 철학 같은데 좀 일 중심, 실무 중심 그리고 성과 기반. 성과 기반. 예, 요 두 가지가 네. 아마 좀 많이 드러난 특색인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철학을 좀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마 뭐 대통령실이든 내각이든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일하는 스타일도 좀 이재명 대표를 닮은 사람 또 우리가 비슷한 사람한테 좀 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보태면 뭐 레드 팀을 적극 기용하는 것도 뭐 그 캠프 인선의 특징이라고는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전해진 말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참모들한테 나는 위징 같은 참모를 제일 좋아한다 여러 번 언급했다는데 위징이 누구냐면은 당태종 때 신하였다는 거 굉장히 쓴소리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겸손하게 가겠다 이런 거예요 쓴소리.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소리하는 이런 거의 마음을 좀 민주당 지지자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게시판 댓글에서도 뭐 김동연, 김경수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내부에서만 그게 레드팀이 있는 게 아니라 경쟁자들도 레드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레드팀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다른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내에서의 다른 의견 아니면 중도층의 다른 의견 뭐 심지어 보수의 다른 의견 조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제도 만나고 지금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지자들한테도 조금 그런 마음이 전달되고 폭넓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나갈 때는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다들. 맞아. 근데 네. 민주당이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은 위협을 느끼면요. 다들 사나워집니다. 정치인도 사나워지고 지지자도 사나워지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품을 넓게 가지고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그 20년 집권론은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게 지금 인구 구조가 나중에 그건 한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거니까 가능한데 그게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게 본인들이 조금 협량해질 때 네. 정치인들도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이런 레드팀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딱 레드팀을 쓰면 솔직히 맨날 이런 얘기하고 맞아. 평론계 레드향. 평론계 레드향. 그러니까 이런 광고도 것들을 좀 잘하시- 폭넓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